근데 이제 환율 1,500원 막 넘어가고 1,550원 넘어가니까 환율 안정화시킨다라고 해서 ETF를 만들었다. 이거 자체가 참 웃긴 얘기죠. ETF 2배짜리 만들 거였으면 코스피 시총 상위 50개 종목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저거를 충분히 잡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또 수단이 많죠. 외국인 기관들은 선물도 하죠, 옵션도 하고 뭐 다 하기 때문에 자금이 많은 쪽이 흔들면 개인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오히려 개인들이 들어가 주니까 외국인 기관들도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나온 목적은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미국 가서 레버리지하고 테슬라 3배짜리 4배짜리 가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거 나오기 전에 생각해 보시면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셨죠. 예, 근데 이제 해외로 자금이 유출되는 부분들을 좀 막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비율을 들면 자꾸 필리핀 가서 도박하고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내가 강원랜드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여기 와서 해 이런 거거든요. 예, 자꾸 딴 데 가서 도박하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도박해라고 만들어준 게 이제 강원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레버리지 ETF가. 근데 이제 강원랜드가 갑자기 10,000원이 된 거죠. 예, 너무 많이 몰려서 예, 전체 우리나라 이제 해외 외국인들이 와서 노는 카지노보다 더 많은 이제 거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예측을 못했다, 뭐 못할 수 있죠. 이렇게까지 많이 할까? 이렇게 생각 못했을 겁니다. 아마 못했고 이렇게 모든 다른 종목들의 수급을 다 빨아가는 그런 것도 예측을 아마 못하셨겠죠. 그래서 6월 말 기준으로 보시면 재밌는 게 6월 말에 이제 레버리지가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그 뒤로 더 빠졌죠. 근데 7월 달 들어서면서 6월 말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오른 시장이 한국 시장 1등 코스피, 꼴등이 코스닥 이랬습니다. 근데 그 꼴등 중에도 지금 꼴등 중에 꼴등이 됐어요. 예, 그 얘기는 한 달 사이에 더 많이 망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부작용을 이제 좀 아셨으면 이제 알고 있죠. 이제 인지를 다 했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이 인지를 뭐 한 것 같죠. 시장에서 반응이 좀 그러니까 더 대책을 좀 강화하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그 대책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냥 실무자 딴에다 떠넘겼구나. 그걸 제안하신 분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야 이거 이런 문제라고 하는데 좀 어떻게 좀 업계랑 소통해서 해봐 이렇게 된 거에서 나온 결과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열심히들 하셨겠지만 3,000만 원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월급 기준으로 만드셨나? 예, 투자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한 3억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전문 투자자가 되려면 5억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예. 차라리 전문 투자자로 묶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것도 아예 논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전문 투자자로 바꿔버리면 거래량이 확 줄기 때문에 개인들도 전문 투자자를 이제 자격을 딸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그럼 운용사들이 손실이 뭐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안 나온 것 같긴 한데 강력한 대책은 투자 자격 자체를 아예 조금 높이면 된다. 3,000만 원으로 타협받다는 거 보고 제가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뭐 현금 3,000만 원을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뭐 그래봐야 한 5천만 원 정도의 제약 조건을 좀 걸어놓은 건데 지금 뭐 물론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야 5천만 원이면 큰 돈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돌아가는 금액이 하루에 많으면 100조도 돌아가요 거래가. 근데 그런 시장에서 3,000만 원을 가지고 제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한 3억 정도는 돼야 뭐 1억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적어도 1억은 나오겠지 생각했었어요. 근데 3,000만 원 보고 사람들 벙쪄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화되고 이제 이런 것들의 수급 쏠림이 좀 완화되려면 좀 그 금액을 좀 높여야 되지 않나? 뭐 다른 거는 이제 다 뭐 이거 가격을 뭐 20개씩 묶어서 거래한다. 뭐 근데 그런 대책들 다 좋은데 11월 달에 쓰면 아무 의미가 없죠. 지금 당장이 힘든데. 그래서 8월부터 지금 적용될 수 있는 게 투자자 적격 문제니까 이거를 조금 더 상향해야 되지 않나.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예, 그럼 상향하고 나면 기존에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팔고 나가면 못 들어오는 거죠, 이제. 예, 뭐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은 제한할 필요가 없죠. 예, 그들이 알아서 하니까. 근데 그 변동성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개인들이 들어와 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원래는 레버리지 ETF가 2배짜리라고 하면 위로 올라갈 때는 1.8배 수렴하는 게 맞고요. 내려갈 때는 2.2배 수렴하는 게 맞습니다. 비용이랑 여러 가지 이제 거래 이런 것들 조건들을 따져보면 그렇거든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알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들은 그걸 적절히 활용하는데 현물과 같이 활용을 하죠. 근데 이제 개인들이 들어오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저거를 충분히 잡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수단이 많죠. 외국인 기관들은 선물도 하죠, 옵션도 하고 뭐 다 하기 때문에 자금이 많은 쪽이 흔들면 개인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들이 들어가 주니까 외국인 기관들도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개인들이 덜 들어오면요 외국인 기관들도 거의 안 들어옵니다. 예, 자기들끼리 싸워봐야 사실은 그닥 돈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은 굳이 뭐 제한을 하기보다는 이제 이게 자체가 좀 줄어들면 그들도 이제 그걸 활용할 만한 실익이 없으면 안 들어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없었다고 보고 있고요. 좀 덜 빠져나갔겠죠. 예, 뭐 일부 자금이 좀 홍콩 가는 거, 뭐 미국 가는 거 좀 덜 나갔겠지만, 환율 부분 말씀드리면 환율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환율은 왜 빠졌냐면 24시간 거래를 해서 빠진 것도 아니고 ADR을 상장해서 빠진 것도 아니에요. 예, 그냥 주가가 빠져서 빠진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좋은데 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냐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주가 경제가 좋아서 반도체가 잘 팔려서 주가가 2,000포인트에서 9,000포인트까지 거의 뭐 중간중간에 잠깐 쉬면서 계속 올라갔죠. 근데 그때마다 외국인들은 계속 팔았습니다. 특히 이제 한 7천, 뭐 6천, 7천 넘어가면서 이제 9천까지 계속 팔아댔죠. 예. 올해 들어서 아마 제일 많이 팔았을 겁니다. 외국인들이 한 180 정도 뭐 팔았다고 하는데, 그거 팔면 어떻게 해야 되죠? 팔면 달러 사서 나가야죠. 예. 원화 팔고 달러 사서 나가니까 당연히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주가가 빠지니까 환전 수요가 없죠. 없으니까 빠지는 겁니다. 예. 되게 단순한 원리인데, 오히려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죠. 그러면 또 달러로 갖고 있는 거 바꿔서 원화로 바꿔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화가 강세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예전에도 환율 물어보면 환율 때문에 주가가 빠지냐 올라가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 되게 그건 말이 안 된다. 지금 환을 잘못 보고 있는 거다. 환은 결과물이다. 지금은 주식이 올라가서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니까 팔고 나갈 거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환이 먼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주가가 빠지니까 환율이 안정되는 기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근데 최근에 주가 반등 나오니까 어제 반등 나왔잖아요. 어제 24시간 거래되니까 제가 아침마다 이제 환율을 체크하는데 어제 체크했을 때 1,475원이었어요. 근데 어제 주가 올라가니까 약간 또 1,480원으로 쳤죠. 뭐 그게 이제 뭐 주가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또 유가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또 다시 환율이 조금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주가 지수가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팔고 나갈 거라는 그런 또 심리가 외환시장에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재미나게 경기가 너무 좋아서 환율이 올라가는 기현상이 나타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환율 1,500원 막 넘어가고 1,550원 넘어가니까 환율 안정화시킨다라고 해서 ETF를 만들었다. 이거 자체가 참 웃긴 얘기죠. 그러니까 환율이 왜 움직였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이 저보다 더 똑똑하고 많은 걸 공부하셨던 분들이니까 더 열심히 모니터링 하셨겠지만 근데 뭐 그 환율 때문에 ETF를 만들었다, 레버리지 ETF를 만들었다, 이거는 조금 그래서 이제 계속 물어보죠 대통령이. 진짜 그 환율 효과는 좀 있었어요?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만들어진 레버리지 상품들은 전체 거래 비중에서 해봐야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본주보다 거래량이 항상 30% 미만이고 생각보다 레버리지 투자를 그닥 미국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장기 투자하죠 대부분. 미국은 1년 내에 주식 팔면 자기 소득으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장기 보유를 안 하면 자기가 세금을 엄청 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왜 독이 됐냐면
우리나라는 근데 시총 상위 2개 종목, 그것도 지금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동안 25% 30% 하던 그 두 종목이 지금 50%가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는 시점에서 만들었죠. 그러니까 50 한 3, 4%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안 그래도 돈을 잘 버는 회사 두 회사만 딱 만들어 놓으니까 자금이 엄청 쏠리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무거운 종목들이 하루에 뭐 5% 10%씩 움직이니까 더 가고 싶겠죠, 사람들이. 잘하면 내가 거기 가서 하루에 10%도 벌 수 있어. 하루에 20%도 벌 수 있어. 이런 기대 심리를 좀 만들어 준 거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못 사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아마 레버리지 ETF 더 많이 사셨을 거예요. 내가 저거 사고 싶었는데 못 샀어. 예. 그럼 어떡하지? 2배짜리를 사서를 내가 저걸 만회해야 되지 않을까? 남들 다 벌었다는데. 이런 또 이제 약간 포모도 있었을 거고. 또 왜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한 1.6배 더 많이 거래가 됐는데 그 이유는 하이닉스 한 주 살라 그랬더니 거의 200 몇만 원이에요. 근데 레버리지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 보니까 2만 원에 거래되고 있네. 야 이러면 이거 사는 게 더 편하지 않아? 예, 그 편리성도 아마 거기에 또 작용을 했을 거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그 너무 그 두 종목 그리고 또 두 종목만 시총이 큰 두 종목을 갖다 놓으니까 그게 흔들면 전체 시장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예, 삼성전자는 특히 우리나라 지수 선물과도 연동돼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막 빠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연동돼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 올라갔다 빠졌다 막 이게 반복이 되면 선물의 흐름이 망가집니다. 그러면 선물이 빠지면 다른 종목들한테 또 여파가 또 미치고 이게 악영향이 계속 또 이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예 그러면 ETF 2배짜리 만들 거였으면 코스피 시총 상위 50개 종목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분산이 되죠. 예, 근데 딱 2개만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집중이 된 그런 형태가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으로 다시 뭐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근데 미국 시장 올해 수익률 보면요. 허접합니다. 예, 지수는 거의 올라온 게 없고요. 오르긴 올랐는데 뭐 한 20% 내외 뭐 이럴 거야 아마. 그렇죠? 우리나라는 근데 지금 거의 2배 올랐죠. 예, 연초 대비해서 좀 빠졌어도 지금 한 2배가 조금 안 되게 올랐는데 빠르게 올라온 거에 대한 그런 이제 부작용. 예,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반도체만 보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이렇게 다양한 산업군으로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가 좀 쉬더라도 다른 종목들이 좋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많고요. 지금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을 뭐 한국만 하시는 분도 없을 거고 뭐 미국만 하시는 분도 없을 텐데 아마 대부분은 뭐 같이 하시거나 아직은 이제 한국 시장을 비중이 뭐 미국 시장이 맞냐 한국 시장이 맞냐 이 정도 차이일 텐데 저는 골고루 같이 하시는 게 맞다. 우리나라에 없는 거는 미국에서 하시는 게 맞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없는 섹터들은 미국에 있죠. 있으면 그쪽 가서 투자하시는 게 맞는 거고 시장은 항상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수가 이제 위로 9,800, 9,300 올라갔다가 6,500 뭐 이렇게 보니 6,400까지 빠지니까 사람들이 막 되게 두려워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엔비디아도 40%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 큰 기업도 이렇게 받았고요. 나스닥도 예전에는요 한 30% 조정은 항상 받았어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오버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개별 종목 하나 정도 됩니다. 그냥 아직까지도 엔비디아 시총보다 우리나라 전체 시총이 적죠. 그러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점차 안정화되는 과정을 좀 찾는 과정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겪어야 되는 과정을 가지고 너무 극단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개인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제가 보면은 올라갈 때는 칭찬일색이고요. 떨어지면은 욕을 해요. 예, 근데 그러니까 막 한국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변동성이 위로 커지는 건 좋죠. 네, 아래로 커지는 게 싫은 거죠.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동성이 이제 하락이 나오면 상승하고 있는 시장을 찾는 겁니다.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에 우리가 30% 조정받는 동안 나스닥은 4% 조정받았어요. 예, 근데 나스닥 100과 우리 연동성이 거의 뭐 상관계수가 거의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긴 하지만 나스닥은 뭐 위에서 4% 조정받는데 우리는 30% 조정받으니까 무서운 거죠. 예,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기회는 우리나라에 더 많이 있는 거죠. 정확히는 본인들이 잘만 사면
뭐 기회는 더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기회로 볼 거냐, 위험으로 볼 거냐. 변동성 자체가 위험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워렌 버핏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변동성은 즐겨야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변동성은 즐겨야 되는 게 뭐냐면 변동성은 아주 나한테 좋다. 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비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예, 항상 오버슈팅이 나오는 것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매수가 나오면 내가 팔면 되고 과매도가 나오면 내가 사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시냐면 과매수가 나올 때 사시고요. 과매도가 나올 때는 팔아요. 예, 그때 뭐 빠지면 쫄려서 못 사고 이런 거죠. 이게 거꾸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너무 좋다고 할 때 사지 마시고 남들이 조금 야 좀 나 힘들어. 야 이거 아무래도 우리나라 탈출해야 되겠어. 이런 얘기 나올 때 사시는 게 바닥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여기 올 때마다 뭐 이제 분할 매수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빠질 때마다. 예, 8,000포인트 가고 신대매 여기서 8,000포인트 가더라도 수익은 꽤 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삼성전자 36만 원 갈 때는 막 그렇게 사시더니 지금 이제 26만 원 가니까 안 사시더라고. 오히려 팔죠. 예, 그런 것들이 계속 지금 개인분들이 좀 실수하는 게 아닌가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유력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밸류에이션이 말도 안 되게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종목들 보면은 한동안 PR을 20배 받았는데 지금 뭐 8배 이렇게 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섹터들 여전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력기기도 마찬가지죠. 전력기기도 지금 그렇게 전기가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그리고 지금 전력기기 변압기나 이제 뭐 이제 배전방 같은 거 이제 주문하면 한 3년 이상 기다려야 돼요. 예, 그렇게 지금 쇼티지 국면에 있고 그 외에도 뭐 기판 관련주라든지 반도체 소부장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스타트하는 거거든요. 정확히는 이제 본격적인 증설 사이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반도체 소부장 사장님들은 굉장히 지금 특히 장비 만드는 회사들은 굉장히 지금 입이 찢어져 있을 겁니다. 예, 뭐 지금 용인 팹은 당긴다 그러고 광주는 더 짓는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 계산해봐도 20년 사이클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뭐 10년 정도는 꾸준히 장비 수요가 있겠구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장비주들도 여전히 조금 기회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은 뭐 지금 현대차 그룹들 많이 빠졌죠. 그다음에 뭐 또 코스닥에서 바이오는 그럼 언제 갈 거냐? 예, 바이오는 9월, 10월, 11월 돼야지 좋을 겁니다. 아마 9월부터는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9월을 딱 특정 짓는 이유는 뭐냐면 8월, 7, 8월 달에는 이제 빅파마들의 이제 그 자금 집행하는 분들이 휴가를 많이 가요. 예, 그럼 자금을 휴가 가기 전에 집행하거나 하기 귀찮죠. 그럼 보통 이제 가을 시즌에 작년 우리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 9, 10, 11, 12월 초까지 기술 수출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는 9월 이후에 그런 이제 큰 빅파마들의 큰 건들이 한 번씩 나오면서 반등 나올 계기를 좀 만들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섹터 주요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9월, 10월을 조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종목들 보면 지금 뭐 빠진 종목들 굉장히 많아서 뭐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는데. 화학 섹터에서도 보면 뭐 효성 TNC라든지 실적 되게 좋거든요. 예, 좋은데 못 가고 있고 한동안 좋았던 뭐 코오롱 인더 같은 회사들도 이제 많이 빠졌다가 지금 많이 올라가다가 지금 많이 반납했죠. 그리고 지금 PBR이 1배 안 되는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여전히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악명 높은 헤지펀드, 악명 높은 공매도 펀드 만드셨던 분이 한국에다 지사를 설립했어요. 예, 근데 한국에서는 롱 전략을 가겠답니다. 자기 숏 전략이 아니라 롱 전략으로 처음으로 롱 전략을 쓰겠다는 건데 그 배경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뭐 SK그룹 빼고는 다 중견기업이라고 봐야죠, 그죠? 그런 회사들의 지배 구조가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자체가 엉망이다. 그게 오히려 자기들한테는 기회가 되니까. 한마디로 우리 지금 한동안 뭐 주주연대 뭐 해가지고 뭐 밸류 올려라, 뭐 배당 더 줘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대놓고 하겠다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중소형주들 사이에서 매기 역할이 좀 되지 않을까. 예, 그분이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슈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부도 이제 PBR 1배 미만의 이제 그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규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주주가치 환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주주가치 재고, 기업가치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그런 관심 이런 것들이 또 다시 한번 하반기에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도 한번 잘 찾아보시면 PBR 1배가 안 되는데 돈은 잘 벌고 현금도 많은데 PBR 1배 안 되는 기업들은 여전히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픈 소스를 만든다는 건 이제 그 시장을 조금 더 이제 지배하겠다라는 거고, 이제 한마디로 종속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한동안 옛날에 메타도 오픈 소스로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하고 있죠, 지금은. 지금 다들 이제 각자 닫아놓고 쓰고 있는데, 중국은 오히려 오픈 소스 전략을 2등이다 보니까 그렇게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미국 정부는 그 오픈 소스로 공개된 거 쓰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근데 지금 미국 기업이 지금 그러니까 케미 K3 요것만 가지고 지금 다들 보시는데, 많은 회사들이 지금 하웨이나 뭐 알리바바나 이런 데서 지금 다 내놓고 있는 LLM이 있는데, 그거 미국 기업들이 지금 얼마나 쓰고 있냐면 자기 AI 사용량이 한 40% 이상 쓰고 있어요. 네, 이미 갖다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걸 뭐 엄청나게 좋아서 쓰냐라기보다는 단순한 거는 중국 거 쓰고 그다음에 복잡한 건 자기네 거 쓰는 거예요. 미국 기업들도. 네, 그래서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케미 케이스가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 그러면 악영향을 미쳤냐? 하루 정도 미국에 충격을 줬는데 지난 주말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주말 사이에 해석이 되면서 별 영향이 없다. 근데 월요일 날 좀 그것 때문에 빠졌다기보다는 월요일 날은 다른 이슈 때문에 좀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케미 K3는 결론적으로는 그냥 우리나라한테 도움이 엄청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미중의 패권 경쟁이 AI 경쟁이 더 심해졌다. 그러면 미국 기업의 투자는 줄일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그럼 중국은 줄일 수 있냐? 중국도 더 하겠죠. 근데 투자자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반도체 판매량에 가장 많은 아직까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국입니다.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미국보다 중국이 더 많이 사갖고 가요. 예, 그래서 우리 주요 고객 국가 중에 하나가 중국이고 두 번째가 미국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미국을 보냐면 미국은 고사양이 많이 나가고요. 중국은 약간 좀 저사양이 많이 나가서 그런 건데 총량으로 보면은 아직도 중국 비중이 좀 높고, 그래서 이제 지금 케미 K3가 이걸 오픈 소스로 갖다 쓰더라도 케미 그쪽에서 이제 문샷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 거 갖다 쓰는 건 좋은데 갖다 쓰려면 GB300 같은 대규모 이제 그 한마디로 엔비디아급의 그거 한 6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런 메모리도 엄청 많이 필요해. 그거 니네가 있으면 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건 본인들이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픈 소스로 갖다 쓰는 건 상관없지만 하드웨어 단으로는 투자가 더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문샷에서 만든 그 모델 자체가 메모리 비중이 되게 작게 돼 있어요, 설계가. 그래서 그게 되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가동하는 엔진에는 돈이 많이 한마디로 메모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메모리가 아니라 이제 그 컴퓨팅 파워를 많이 넣고 그다음에 메모리를 작게 넣는 이유는 갖다 쓰는 사람들이 알아서 메모리 써서 집어넣어서 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 메모리가 더 많이 팔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케미 K3만 보더라도 메모리가 더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미중이 경쟁이 더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우리는 얘네들이 적당히 싸워주는 게 더 좋죠. 누가 한 명이 치고 나가서 한쪽이 죽어버리면 사실은 이제 반도체 투자가 더 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양쪽에다 다 잘 팔 수 있는 잘 팔 수 있는 시간,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또 그런 질문 나오죠. 보통 창신 메모리가 나오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창신 메모리는 예, 이제 증설 이번에 이제 IPO 하고 한 13조 정도, 14조, 최대한 14조 정도 이제 자금 수혈해서 공장 더 짓는다고 하는데, 좀 나쁘게 보는 쪽에서는 이게 마이크론의 생산량을 능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반도체 팹 하나 짓는데 얼마 드냐면 용인에 짓고 있는 지금
SK하이닉스가 짓고 있는 팹 하나짜리 한 동짜리, 예, 그게 지금 우리나라 제일 큰 팹 중에 하나인데 그거 짓는데 60조 이상 듭니다. 예, 근데 지금 14조 수혜를 받아갖고 얼마 사이즈로 지을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치고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중국 기업들이 그나마 지금 좋아진 이유는 우리가 안 만드는 DDR4를 만들어서 좋아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틈새 시장을 지금 잘 노려서 반도체 업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중국 메모리까지 지금 품귀 현상인데 창신 메모리가 만든 걸요. 지금 텐센트가 얼마 전에 거의 다 가져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신 메모리도 여전히 중국의 내수조차도 다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물론 이제 나중에 그걸 맞추겠죠. 계속 올라오면서.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것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개 팔 때 예, 80원 벌어요. 만약에 100개를 팔았는데 80원을 벌었는데 그러면 이거 가격을 계속 올릴 수 없잖아요. 그죠? 100개 파는데 이거를 90원, 100원, 120원, 130원 계속 올리면 고객이 어떻게 될까요? 살 때 부담을 느끼죠. 애플도 징징거리고, 예, 지금 메타도 힘들어하고, 예, 아마존도 힘들어하고 다 힘들어하겠죠. 그러면 반도체 때문에 내가 AI 데이터 센터 투자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라고 이제 들리면 대체할 수 있는 걸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예, 그게 항상 우리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30년 뒤면 석유가 고갈된다 그랬어요. 예, 근데 지금은 뭐라 그러냐면 몇백 년을 캐도 안 고갈된답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집 표면에 있는 거 가까운 데 있는 거 채구라 해도 돈이 됐죠. 예, 그걸로만 팔아도 되는데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저 밑에 있는 심해에 있는 걸 개발해도 돈이 돼요. 그러니까 팔아도 돈이 돼요. 캐내도 경제성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처럼 결국에는 오펙 회원국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제 그런 거죠. 유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좋을까? 예, 너무 비싸면 기름 안 넣죠. 사람들이 차도 안 타고, 예, 그렇게 될 수 있죠. 소비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도 무한정 올라가면 이 소비가 둔화되거나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역풍을 맞냐면 예전에 반도체 관련돼서 일본이 역풍을 맞았죠. 미국한테. 예, 니네 너무 반도체 비싸게 판다.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나서 한번 일본 반도체를 죽이고 그때 우리나라 반도체를 키워준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언제든지 바꿀 수 있죠. 야, 창신 메모리를 키워줄 수도 있고 YMTC를 키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세태원 회장님이 정확히 하신 걸로 저는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공장을 짓든 안 짓든 짓는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은. 예, 지금 그래서 오하이오주에 있는 인텔이 짓담한 부지를 우리가 인수하겠다 이런 이제 오보가 나오기도 했는데 오보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SK하이닉스 공식 부인했고요. 근데 어딘가에는 짓는다고 얘기할 겁니다. TSMC처럼. TSMC가 어떤 전략을 쓰냐면 공장 지으라 그러면 부지 확보하고 여기다 짓겠습니다 발표하고 천천히 짓죠. 예, 그래도 짓는 신용은 해야 된다. 예, 결국에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보다 돈을 더 잘 벌어요. 89조 4천억이 우리는 많이 벌었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분기에 돈을 벌어본 기업이 세계 역사상 없습니다. 예, 그러면 타겟이 되겠죠. 하이닉스가 65조를 벌어요. 만약에 이번에. 그러면 이 정도면요. 세계 탑 클래스예요. TSMC가 우리보다 훨씬 더 주가 매수가 높고 시총이 높은데 그런 그 회사도 30조 정도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당연히 그걸 싫어하겠죠. 그 돈을 누구 때문에 버는 거냐면 미국의 빅테크들 때문에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은 현금 흐름이 고갈되고 있고 잉여현금이 줄어들고 있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잉여현금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다 알죠, CEO들은.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러면 똑같이 양을 못 늘리고 가격을 계속 올리면 문제가 되지만,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니 양을 늘려서 가격을 조금 상승폭을 제한시키고 양을 늘리면 더 많이 팔면 100개 팔던 거 200개 팔면 예, 가격이 그닥 많이 안 떨어진다는 가정하에 보면 가격이 일부 떨어지더라도
총 영업이익은 증가하죠. 예, 매출은. 예,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지금 28년부터 물량이 좀 조금씩 늘어납니다만 아직까지도 28년 상반기까지는 쇼티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에 필요한 반도체가 10개라고 하면 우리가 줄 수 있는 반도체는 6개밖에 없어요. 예, 전체적으로 수급이.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해소시켜 준다는 걸 가정을 해야 가격이 조금 그래도 안정화되면서 구매자들이 구매를 줄이지 않는, 그러니까 대안을 찾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오히려.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메모리를 덜 쓸 대안을 자꾸 찾죠. 예. 근데 그거를 최대한 안 쓸 수 있게 그다음에 이제 적절하게 조절해 주는 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가가 빠지지 않아? 뭐 이러는데 그거는 옛날 얘기예요. 옛날엔 증설을 해서 왜 빠졌냐면 증설하고 나면 꼭 재고가 남고 갑자기 적자가 나오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은 3년 단위, 5년 단위 계약을 체결해서 물량을 체크하고 증설하는 거죠. 무조건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고 막 짓는 게 아니라 텄닦기를 해놓고요. 물량을 체크해가면서 하나씩 미리미리 짓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3년, 5년 계약해 놓으면 지금 여기가 공장 2개 더 지어야 되겠네. 물량이 딱 정해지죠. 예, 그거를 지금 위주로 이제 가게 되면 반도체 가격이 급격하게 빠지거나 아니면 영업이익이 갑자기 적자가 나거나 이런 일들은 없겠죠. 예, 그래서 TSMC가 그런 전략을 쓰거든요. 고객이 주문이 많아지면 공장을 하나씩 더 짓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을 삼성전자 NC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